이야! 역시 식당을 차리면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제 이름은 김성민입니다. 올해 60이고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명절 때마다 학교에 찾아와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수업 중간에 목소리가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명예퇴직 공고가 났을 때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시장도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됐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으니 그만큼 쌓인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목돈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호텔 한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의 한 특급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3년 정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남다른 맛이 났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시어머니가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식당 해도 대박이겠네. 진짜 맛있다. 돈 받아도 되겠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외식을 시작하면 좋은 식당에는 손님이 몰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이밍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이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보복 소비니 뭐니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았던 외식 욕구를 폭발시킬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한식당을 지나쳤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면서 사는 것도 보람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라면 식당 하나쯤은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것처럼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선생님들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민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선배 선생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발령받아왔던 날, 첫 수업을 하던 날,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려고 퇴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퇴직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곧 우리 부부만의 식당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상권 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봤지만 직접 발로 뛰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홍대, 신촌 같은 번화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웬만한 공간이 보증금만 수천만 원이었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상권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일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의 한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유동인구도 적당했고 주차 공간도 있었습니다. 5달 동안 그 골목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오가는지, 저녁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세어봤습니다. 근처 식당들이 어떤 메뉴를 파는지, 가격대는 어떤지, 장사가 잘 되는지 직접 들어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점심 세트가 평균 얼마인지, 저녁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노트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도 함께 나와서 여성의 시각으로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문 닫았던 자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경쟁 식당이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한 식당은 오래된 곳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시 외식을 시작하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전 업주가 코로나 때 버티지 못하고 접은 곳이었습니다. 치킨집을 하다가 배달만으로는 못 버티고 나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낙 인수자가 안 나타나니까 협상 여지가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30년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하니 신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계산해 보니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주방 설비, 초기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지지 않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 신용 등급이 좋아서 금리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이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만 잘 운영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여러 곳 알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했습니다. 한식당답게 목재 가구를 주로 사용했고 벽에는 한지를 발랐습니다. 조명도 따뜻한 톤으로 선택했습니다. 주방 설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가스레인지, 후드, 작업대 등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식기와 조리 도구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테이블은 4인계를 배치했습니다. 2인 테이블 2개, 4인 테이블 6개로 구성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정신없을 것 같았고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뉴는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서 정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재료 관리가 어렵고 너무 적으면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구이, 비빔밥 같은 정통 한식 메뉴들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시식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레시피를 수정했습니다. 점심에는 세트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저녁에는 단품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대는 주변 식당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품질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상호명은 김선생네 팝상으로 정했습니다. 제 성을 따서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팝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간판 디자인도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한글 서체를 고르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간판을 달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김 선생이 아니라 사장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명함에 대표 김성민이라고 적힌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어느 무더운 날 드디어 개업식을 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여럿 와주셨습니다. 꽃바구니가 가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주로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주방에서는 아내가 정신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마감을 하고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외식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개업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온 손님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우려낸 육수와 직접 담근 김치의 맛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외식을 못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맛있는 집밥 같은 한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테이블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우리 가게가 등록되고 블로그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집밥 같아요. 된장찌개가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사장님 부부가 너무 친절하세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으로 리뷰를 확인하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평점도 높았습니다. 별 5개를 주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여기는 진짜 맛집입니다. 숨은 맛집 찾았어요 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SNS에도 우리 가게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달에 목표로 잡았던 금액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달에 손님이 몇백 명이 다녀갔습니다. 점심에는 거의 만석이었고 저녁에도 테이블이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재료비와 월세, 공과금을 빼고도 괜찮은 이익이 남았습니다. 교사 월급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달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만 더 이렇게 가면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로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테이블 정리하고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설거지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감을 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갈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이런 게 장사의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에 제 옛 제자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장사하세요?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 학생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온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니 반가웠습니다. 그 학생이 친구들에게 SNS로 소문을 냈고 그 후로 젊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게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된장찌개 사진, 김치찌개 사진이 태그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좋아하니 활력이 생겼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도 매출은 꾸준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뜨끈한 찌개를 찾는 손님들이 더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니까 해장국을 찾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인기였습니다. 연말에는 회식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소규모 팀 회식을 우리 가게에서 하는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식당보다 아늑하고 음식이 맛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는 정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반년 동안 쌓인 수익도 제법 됐습니다. 주말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모,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젊은 시절 호텔에서 일하던 때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 후 아내와 함께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둘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대로만 가면 1년 안에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 돈이야. 제 대답에 아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둔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가게를 하나 더 낼 수도 있겠다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달콤한 착각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 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물가 상승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니 고물가니 하는 말들이 뉴스에 매일 나왔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가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재료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전체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였습니다. 제육볶음이 우리 가게 인기 메뉴 중 하나였는데 원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식용유며 조미료며 거의 모든 재료값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쌀값도 올랐습니다. 공급업체 사장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 자기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메뉴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 퍼지면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맛과 가성비로 승부를 보는 가게였으니까요. 조금 이익이 줄더라도 손님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료값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료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골목 끝에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가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걸 보고 불안했습니다. 무슨 가게가 들어오나 궁금했습니다. 한 달 후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이 번쩍번쩍 빛나고 인테리어가 화려했습니다. 우리 가게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오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점심 특별 가격이라며 우리보다 조금만 더 받고 무한 리필을 해줬습니다. 반찬도 셀프로 무한 제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같은 돈 내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매출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체감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줄 서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웨이팅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회전율도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한 테이블에서 두세 팀이 돌아가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한 팀만 앉고 많은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손님도 줄었습니다. 주말 가족 손님들도 뷔페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있는 가족들은 뷔페를 더 선호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달이 있었습니다.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벌어둔 돈으로 메웠지만 앞으로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배달 주문이 제법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배달비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외식이나 배달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니 배달 주문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을 안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식당들은 거의 다 배달을 하니까요. 배달을 안 하면 더 손님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블로그 리뷰를 확인했더니 평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양이 줄었어요. 가격 대비 별로예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원가를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을 조금 줄였는데 손님들이 다 느끼는 거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손님들은 그걸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료값이 올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내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버텨야 하나? 메뉴를 줄여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하나? 인기 없는 메뉴를 빼고 잘 나가는 메뉴만 남겨야 하나? 마케팅을 해야 하나? SNS 광고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24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0명 넘게 왔는데 이제는 30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씩 적자였는데 나중에는 1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2달, 3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반년 동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습니다.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와서 도와주던 대학생이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을 때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교대로 밥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는 홀에서 뛰어다녔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가게가 이제는 썰렁했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5팀도 안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매출이 10만 원이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해서는 재료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용대출 이자를 내는 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금은 꿈도 못 꾸고 이자만 간신히 내고 있었습니다.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을 다음 달 카드로 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재료를 사야 하고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카드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평점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별 5개에서 4개로, 4개에서 3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예전만 못하네요. 이런 리뷰들이 올라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재료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변명하면 더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주문이 늦게 나갔다고, 서빙을 제대로 안 했다고, 재료 관리를 잘못했다고 서로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잖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넘게 이렇게 심하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가 망해가는 것보다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어둡고 부모님 표정이 안 좋은 걸 다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다 몸 상하겠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할 때는 딸에게 떳떳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건 당연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사 먹는 사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손님이 줄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마감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날 매출이 채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손님이 8팀밖에 안 왔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폐업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2024년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흘렀지만 우리 가게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말이라고 손님이 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비를 아끼는 게 확실했습니다. 연말 보너스가 줄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경기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카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한 달만 미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건물주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한 달 유예를 해줬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인 적자가 너무 컸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는 걸 보면서도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를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고 인터넷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식당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식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 와서 보긴 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지가 별로라고 했고 경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보증금도 일부만 받기로 했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남은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당장 빠져나가는 게 급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인 돈, 주방 설비에 들인 돈 모두 날아갔습니다. 테이블, 의자, 식기, 조리도구 모두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겨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끔찍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았던 목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남은 건 대출금과 카드 빚이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0살의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영업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아쉬워하며 들렀습니다. 사장님, 왜 그만두세요? 음식 맛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슬펐습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문제였고, 경쟁이 문제였고, 고정비가 문제였고,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아내와 함께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1년 반 전 행복하게 오픈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꽃바구니가 가득했던 개업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게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선생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우리의 꿈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는 업체 직원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가게 접었어요? 예상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안정적인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퇴직금을 왜 다 날리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딸의 질책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게 문 닫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내까지 아프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2025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배 교사의 소개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격주로 일요일 쉬는 조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선생님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에 모자를 쓴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교단에 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경비원만 남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CCTV 모니터가 전부였습니다. 교무실에 제 책상이 그리웠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들이 생각났습니다.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과거 제자를 만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항상 긴장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택배 좀 갖다 주세요. 아저씨라는 호칭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생님에서 아저씨가 되는데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교사로 산 30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모습,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하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교사 생활을 그만뒀을까? 왜 퇴직금을 식당에 쏟아부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했습니다. 계단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 아파트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민망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을 벌었습니다. 교사 월급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면 조금씩 빚을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60살에 시작한 빚 갚기가 언제 끝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경비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할 때처럼 매달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정해진 일만 하면 됐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버는 돈은 훨씬 적었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적자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싸움이 줄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가게를 할 때는 산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셔서 다행이에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시고 있으니 괜찮아요. 딸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아직 건강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쳤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배우자가 요리를 잘해도 집밥과 장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맛있게 요리하는 것과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밥하는 것과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30년 교사 생활이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장사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과 식당 사장으로서 필요한 능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권 조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5개월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업체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옆에 생기면 개인 가게는 버티기 힘듭니다. 경기가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재료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손님의 취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장사는 운과 타이밍의 영역입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 신용 등급이 좋아서 쉽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몇 달만 잘 운영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목을 조였습니다. 대출은 망하는 속도만 빨리 할 뿐입니다. 성공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실패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창업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자기 돈으로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고정비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월세, 공과금, 재료비는 매달 나갑니다.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를 죽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월세는 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전기세는 나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을 닫아도 월세는 나갑니다. 고정비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십시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안정적인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적어도 월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받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님이 안 오면 소용없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함부로 사표 내지 마십시오. 그 안정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급쟁이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족도 생각하십시오. 제 실패는 저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아프게 만들었고 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가족의 노후 자금을 날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1년 반 만에 다 잃었습니다. 창업은 가족 전체의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 꿈은 소박합니다. 이 빚을 다 갚는 것, 아내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사로 정년까지 일했다면 지금쯤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욕심을 부린 대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 창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아니,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한번 날리면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60살의 빚쟁이가 되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외식업 폐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1년도 못 버티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이 글을 씁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킵니다. 택배를 받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선생님에서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을 택하십시오. 모험보다 안전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